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네, 장안의 화제 두 사람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안의 화제 장성철. 장안의 화제인 분 앞에 있는 서영주입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체포동의안 가결 맞추셨어요. 아, 이거 어쩌다 그런 거죠.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그냥 분위기를 네. 전해주셔가지고 그냥 네. 그런 건데 뭐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저 인용될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또 틀렸어요.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다 그런 거죠. 네, 그냥 막 던진 건 아닌 거죠. 평론이 점쟁이는 아니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오늘 명절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훈훈한 분위기입니다. 자, 과연 실제 내용도 훈훈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당 분위기부터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구속영장 기각 이후 지금 전국이 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 두 분께 미리 이제 키워드를 받았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뺏긴 전국 주도권 이렇게 보셨고 서영주 부대변인은 막다른 골목. 자, 장 선생님 뺏긴 전국 주도권 어떤 내용입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한두 달 정도는 민주당에게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뺏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민주당이 여권을 두드러 팰 수 있는 여러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뭐 장관들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대법원장 뭐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예측을 하시네요. 네. 그다음에 국정감사. 이거는 야당의 놀이터거든요. 이제 윤석열 정권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왔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당이 매일매일 여러 가지 계속 지적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질질질질 국민의힘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국정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수가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계속 민주당하고 강대강 대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손해는 국민의힘이에요. 왜냐하면은 법안 처리해야 되는데 민주당 협조 안 해줄 거예요. 예산안 처리도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처리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묘수를 찾아야 하는데 과연 김기현 당대표 체제로 그 묘수를 찾을 수 있을까? 네.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뺏긴 전국 주도권이 언제까지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연말까지 간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 예산안 전국은 그것도 뭐 야당이 계속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서영주 부대변인은 막다른 골목.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의 정치 국면 막다른 골목. 왜 그렇습니까? 일단 뭐 한동훈 장관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 결과로 나왔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한동훈 장관은 책임론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한 500일 동안 야당 대표에 대해서 6차례 소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400여 차례 뭐 한 300 몇 차례라는데 압수수색했죠. 그다음에 혐의만 종목만 바꿔서 한 4개를 추가해 가면서 몰이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영장 실질심사 판사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주장하는 바들이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뭐 중대범죄자다. 구속의 사유가 증거가 차고 넘친다. 중대 혐의자고 잡범들이 나는 단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온갖 조롱 비슷한 얘기와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를 확정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각이 나와버렸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보면 너무 빤한 얘기를 해요. 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길이 없다라는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막다른 골목을 만났다. 자, 그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라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의지로 그랬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야당 대표를 한 차례를 안 만나잖아요. 결국에는 뭐 이거는 뭐 여러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재명 대표 자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만나기 싫다라는 의지들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통해서 실현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탈탈 털어서 이 사람이 범죄자임을 국민 앞에 증명해. 그게 엊그제 영장 실심심사 앞에까지 세운 거예요. 거기까지 한동훈 장관이 좋았죠. 그런데 기각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책임져야죠. 왜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대통령의 의중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영역에서 잘 가르마를 탔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빠져버렸어요. 정치 수사, 그다음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오해를 충분히 살 만한데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한동훈 장관이 져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붙이면 우리나라의 검찰총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혼자서 오롯이 다 책임져야 된다. 민주당 내부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탄핵소추안 한동훈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결의하겠다 이런 여론이 나오나요? 아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론을 모으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게 뭐 얘기하는 게 뭐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이걸 탄핵에서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500일 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시면 얼만큼 정치 영역으로 많이 들어오셨는가라는 부분에서 탄핵의 사유가 차고 넘친다 말씀드립니다. 장 소장님.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두고서 개딸 압력에 굴복한 판결이다. 무건 구속, 유권 석방, 법치 몰락, 정의 기각. 근데 기각이 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예상 못했을까요,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반응이 거칠고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거 들고 막 유권 뭐 구속이 아닌 뭐 무권 구속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 권력은 자기들이 잡고 있으면서 야당 당대표한테 권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좀 웃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법부 탓하는 것은 최악의 반응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최광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판결을 났을 때 당시에 여당의 지도부는요. 와 정말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아마 이런 식의 반응 보였거든요. 근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반응 보이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듯한 그런 말과 반응을 보이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으로서 할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반응은 제발 다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 소장님, 민주당의 이 한동훈 장관 책임론 그리고 네. 탄핵소추 결의안 네.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있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탄핵을 한다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탄핵 성격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필요성은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야당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들,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괴롭힐 것이고 또한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해서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민주당을 향한 여러 가지 조사나 수사를 진두지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막는다라는 차원. 그리고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에 등판할 수 있는 뭐 하나의 히든카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국정감사 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많은 질타, 약올리기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아니 당신 말이야 인사들 뭐 장관 후보자들 인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검증을 잘못했어? 이거는 법과 뭐 헌법을 위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다음에 국정감사 이후에 탄핵안을 내게 되면은 내년 총선 때까지 직무정지되잖아요. 그럼 한동훈 장관 발을 묶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국정감사 이후에 한번 탄핵을 추진해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자, 또 궁금한 맞아요? 건 이겁니다. 구속영장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네. 네, 평가는 청취자분들이 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자,
네. 두 분 명절이지만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자제요? 네. 자, 이제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사에 생한 이재명 대표의 친정 체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 친명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그러면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가결파가 체포동의안 가결파가 외상값을 갚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민주당 내부의 기류 비명 죽이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대성적으로 비명 감싸기로 갈까요? 일단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친명 지도부 체제로 간다. 그러면 현상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정청래 의원께서 최근 발언이 이제 그 가결파들에게 외상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발언인데요. 일단은 초기에 야당 당대표가 본회의에서 가결이 나오는 초유 사태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당내에서 가결표를 던지는 게 많았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당원들의 강성 지지층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도부에서 대신 표출해 준 거는 처음에 이해는 해요. 색출해서 징계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당원들의 어떤 분노를 이렇게 해서 해소를 해주는 차원에서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냐라는 여부. 그다음에 당원들의 분노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 생각을 봤을 때 과연 그게 가당키나 한지. 라는 부분들은 그 발언 이후에 많은 의원들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외상값 발언은 아마 아직도 그 여진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께서는. 나는 이거 외상값 받아야겠어.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이 아직도 분풀이가 안 된 분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앞장서서 할게. 라는 표현까지는 이해는 돼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족끼리 밥 먹다가 좀 싸웠어요. 근데 밥값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식구예요. 식구나 가족들한테 외상값 운운하는 것은 조금은 뭐 서운할 수는 있으나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다라는 차원에서 딱 여기까지만 멈추고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좀 뭔가 서로 죽이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상생의 정치를 얘기하셨으니까 그게 대외적으로도 그렇지만 집안에서도 서로 상생하는 그런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본인이 이제 통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지금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송갑석 의원의 최고위원 빈자리를 송갑석 의원을 다시 임명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비명의 역할을 했고 그런 목소리를 냈지만 우리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합치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상민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 불러가지고 내가 진짜 정말 당신들이 나 비판할 때 화가 너무 많이 났고 내 꿀밤도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내년 진짜 화가 나가지고 공천 안 주려고 내가 생각했었는데 이제 다 우리 묻자. 다 묻고 우리 총선 승리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러면은요. 이재명 당대표는 야당의 지도자로 우뚝 설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 봐라. 나 구속 안 당했지. 비명계 다 완전히 단두대에 보내버릴 거야. 피해 숙청. 이러면은요. 그냥 아이고 그래 이재명 당대표 그냥 그 정도 수준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냥 강력한 지지층의 그냥 뭐 신도들의 환호를 받는 그런 종교 집단 형식의 거기 목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야당이 큰 지도자가 될 것이냐 그 선택은 이재명 당대표에 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후임으로 이렇게 좀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비명입니까?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병원에서 조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도부가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장소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드라마를 봤을 때 피해 숙청을 하는 드라마가 감동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봉합해가는 그런 게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보이는 것들이 그냥 산술적으로도 훨씬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2 플러스 1이 3이 돼야지 2에서 왜 1을 빼서 1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1 플러스 1은 100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뺄셈의 정치보다는 덧셈의 정치를 하는 것들이 이 정치의 그냥 기본 언어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대표께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열망할 수 있는 드라마를 쓸 것이다. 그렇게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한동훈 장관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동훈 장관의 앞으로 이제 정치적 미래 관련해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총선을 더 출마하게 됐다? 아니면 오히려 출마하기가 어려워졌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어쨌든 본인은 다음에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언젠가는 정치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등판 시점이야 본인의 자율적인 능동적인 선택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 동훈아 네가 나가가지고 저기 내년 총선 진두지휘하고 아니면 어디 지역구 출마하거나 아니면 비례대표 달아가지고 내년 뭐 국회에서 나를 좀 옹의를 해줘 도와줘 이렇게 판단하시면 뭐 그냥 나가는 거고 아니야 지금 이재명 당대표 지금 수사할 것도 많이 남았고 재판도 이제 해야 되는데 네가 어디 나가지 마 그럼 못 나가는 거겠죠. 자율권이 없어요. 네. 네. 자율권을 준다고 네. 자율권 없어요? 누구한테? 장관들한테 책임 장관. 한동훈 장관 좀 특이한 케이스죠. 한 장관이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이 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넥타이를 많이 메고 나오는 한 장관이 넥타이를 안 맸더라고요.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정과 말투 억양을 보면 그분의 생각과 판단과 인식을 좀 읽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화면에 나와서 도어 스태핑 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좀 침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난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어디 가서나 또 뭐 추정이니까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동훈 장관 워낙 카메라 앞에 서는 거 좋아하잖아요. 국회 앞에 와서 많은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 공격적이고 좀 얄미운 만큼 얘기를 해요. 근데 기각된 다음에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일단 표정, 그다음에 말의 속도, 그다음에 언어 선택을 저는 깜짝 놀란 게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처음. 저는 쓰긴 썼던 적이 있는데 뭐 영장에 대한 판사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어때서 그거는 적절치 않다. 그다음에 재청구에 대해서 그런 국무위원으로서 관여할 바 없다. 진짜 그러셨어야지. 곤란하니까 갑자기 국무위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좀 당황하셨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어제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과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 정도면 이제 본인이 이제 사과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충분한 그래도 충분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해명이 됐다고 볼까요? 사과와 해명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사과는 태도니까 뭐 사과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래도 나름 용기를 내셨다. 뭐 그런 거는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았던 인식과 가치 부분들은요. 사과 한마디로 끝날 정도로 가볍게 축적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태도와 인식 그다음에 어떤 능력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의 자질 면에서는 부적격이다. 자체가 부적격이에요. 근데 이제 사과 한마디로 그 부적격을 다 덮기에는 뭐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요.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는 만에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신원식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가 윤석열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하고 12.12 쿠데타가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하고 5.16도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에서의 주어만 바꾸는 그렇죠. 것이네요. 주어만 바꿔보면 역지사지를 해봤을 때 찬성하시겠어요? 그 뭐 능력이 좋으니까 부적격이 안 하고 적격하다 그 정도는 사과했으니까 통과시키자 이러겠어요? 아니거든요. 저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중의 위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념과 관련된 발언이 아니라
상당히 큰일 날 뻔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네. 군 미필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과거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차 확인을 했다는데 누가 임명을 하는지를 몰랐다고 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제 신원식 장관에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제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좀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냥 뭐 고의적으로 미필한 거 아니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그분은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지도자가 된 거 아니냐. 그럼 다른 차원으로 좀 봐야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상당히 곤혹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나라 일을 맡거나 공직자가 되겠다라는 아니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사인일 때도 말을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뭐 국민을 대표하거나 네. 공직을 할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봐도 열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한나라의 국방부 장관의 후보자가 국무위원이라 될 분이 이렇게 좀 아무 생각 없이 미필자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변명이 고의적인 미필은 아니지 않냐. 고의적 미필하면 범죄예요. 중대범죄입니다. 병역법 위반은요. 아예 자격 자체가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미필이라는 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뭘 알아? 라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본인이 군인을 중장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국방을 논의할 필요가 없어 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뭡니까? 군수 통수권자잖아요. 군의 최고의 통수권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지금 말해놓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네? 어떡하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이에게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국방부 장관을 시킨다? 어떡하죠? 맨날 사과하고 실수했네?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또 민감할 수 있다. 네, 그럼 네. 서희재 부대변인이 오늘 우리 대담하기 전에는 시작하기 전에는 좀 훈훈하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저한테 훈훈하게. 네, 그렇군요. 여권에는 아주 날카롭게.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가보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가능한 날이 되는데, 자, 국민의힘부터 김태우 후보는 상당히 당당하게 네. 당선 가능하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는 것 같은데 착각이죠. 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철수, 나경원 또 정우택, 정진석 의원들까지 참여를 하고 있고 네. 상당히 지금 뭐 중진 어벤져스가 강석으로 몰려가고 있다. 어떤 이유일까요? 물량 공세죠. 지금 선거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분들을 그 지역에 투입을 함으로써 지지자들을 결속을 시키고 좀 중도층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건데 썩 좋아 보이는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쪽 지역에 충청권이 한 30%, 뭐 호남권이 한 30% 이렇게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유독 충청 호남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청 호남 유력 정치인들이 네. 참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진석 비대라든지 아니면은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이 충청권이죠. 거기 뭐 상임 고문이나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여기 상임 고문이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이니까 김태우 후보 찍어줘야지라고 생각을 할까? 전 그 부분에서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선거 판세가 불리하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있는 중진 의원들 다 투입하고 의원들 각 동별로 배치하고 이러는 건데 과연 이래서 투표나 득표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조금 좀 저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민주당에서 궁금한 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진경원 후보가 또 병원으로 방문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국정 실패를 심판하는 전국적 선거다.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정권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는데 네. 오늘 특종 하나 좀 주시죠. 특종이요? 이재명 대표 강서구 진기원 캠프 방문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강서구 선대위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와.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파견을 나가서 대변을 맡고 있는데요. 일단은 특종을 드리기는 좀
앞서 얘기를 드리면 아니 그동안 너무 안 줬잖아요 특정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일단은 이번 선거가 예를 들면은 뭐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여기서 비판하는 것은 너무 많이 해서 그만두고요. 이 국정 실패를 심판하는 전국 선거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안 했지만 사실상 공천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김태우 후보는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이 보낸 후보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중이 담긴 후보이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를 여기서 이기고 대파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된다. 이거는 강서구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볼 것이다라는 측면이에요.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기각이 되자마자 녹색병원으로 이제 지도부를 불러서 강서구의 선거 상황을 브리핑을 받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더라도 제 생각에는 강서구에는 선거 기간 내에 반드시 방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넌지시 하나를 네.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메모드급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염치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녹여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규정 자체를 정권 심판 선거에 대한 큰 어떤 화두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장이 기각이 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회복하는 다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서구를 찾는다. 이거는 나름대로는 선거의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가 방금 전에 강서구에 좀 다녀왔는데 그러셨어요? 플랜카드를 좀 봤어요. 네. 등촌동 다녀왔는데 근데 플랜카드에서도 조금 김태우 후보 쪽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일까요? 원론적이에요. 그냥 김태우 등촌동을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플랜카드에 써 있어요. 슴슴하게. 근데 민주당 후보는 그 지역 타겟형으로 뭐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구체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쪽 그 각 동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 지역이 문제가 되는 사항을 진기훈 후보가 더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김태우 후보 쪽에서 좀 다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강서구 관련된 컨설팅까지 내용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근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언론 인터뷰도 가졌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거 총선 역할론으로 봐야 될까요?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총선에서 역할 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본인 정치 안 하시겠다고 했고 또한 뭐 친박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번에 내년에 총선 출마하는 분들 다 친박 후보들 뭐 이렇게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변명성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2016년에 있었던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2017년 이후에 벌어졌던 최순실의 국정농단 감옥 가서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과연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발언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나오신 거는 목적은 하나다. 본인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줘서 유영하 변호사 배지 달아주기 하나의 일환으로 이렇게 등장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인터뷰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좀 해석을 네. 해주신다면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 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이라든가 요직에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친박계 인사들의 내년 총선 출마설 관련해서는 이미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친박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친박은 늘 존재하는데 친박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건재성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그 향수, 그다음에 불만. 그다음에 불만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집권은 보수 정권이 갖고 온 거는 만족을 하나 지금 현재 정부가 잘 운영되는지는 모르겠다는 비판을 애둘러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구속시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권 잡고 요직에 있어? 반성하지 않았네. 이게 진짜 보수야?
아니지. 나를 진짜 정통성 있는 보수는 난데 나를 집어넣었던 사람이 보수의 옷을 입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네? 라는 것이에요. 진짜 짧게 얘기하면 진짜 보수는 TK 본인의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어온 본인이 정통을 이었다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MB 정부 전 정부와 손을 잡고 지금 구성된 정부란 말, 보수 집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본인 진짜 보수, 정통 보수는 본인인데 나를 뺀 당신들이 지금 있다. 보수는 나를 향해서 좀 집중을 해달라라는 메시지 같아서요. 좀 지켜보세요. 그리고 책을 내신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내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추석 되세요. 잘 보내십시오.